안녕하세요. 네, 법무부인 웨이브의 신윤석.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네, 이 변호사님, 저희 둘이 좀 공통점이 좀 있죠? 공통점이요? 네. 뭐죠? 같은 대학 나오고 같은 로스쿨 나오고 변호사 동기에 유부남 뭐 이런 거 말고 또 있나요? 아니, 저희 엄청 고생했던 거 있잖아요. 거의 2달 동안 주말마다 풀타임으로 교육 듣고 했던 거. 네, 그쵸. 네, 우리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또 갖고 있는 동기이기도 하죠. 벌써 고생했던 거 벌써 잊어버리셨군요. 네. 아니, 그런데 변호사님, 네. 주위에 이 가맹거래가 뭔지, 가맹거래사가 뭔지, 뭐 이런 거 다들 알고 계시던가요? 가맹사업보다는 프랜차이즈 요 단어가 좀 더 익숙하신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을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해결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변호사님들도 이 분야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가맹사업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네, 일단 가맹사업법에서 아주 친절하게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동일한 영업표지를 가지고 일정한 상품과 용역의 공급, 점포 운영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 그리고 가맹금 지급,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있고요. 이 요소들을 계속적 거래 관계로 유지할 때 바로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면 아무리 위탁계약이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대형 실내 쇼핑몰 등 이른바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점포를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으로 둔갑하기 위해서 뭐 위탁계약서니 대리점 계약서니 이런 계약서를 쓰고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맹계약서라는 이름의 제목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이 가맹사업처럼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가맹사업에 해당하고 가맹사업법상의 여러가지 법적 제한 또는 보호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런 분들도 오늘 영상을 끝까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맹사업법이 어떤 특징이 있고 또 가맹점주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 정보공개서 제도가 가맹사업의 아주 특징적인 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비 점주 입장에서는요, 제일 궁금한 게 이 평균적으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니면 본부에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맹본부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가맹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라는 거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 가맹점을 하려는 희망자들에게는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정보공개서는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이 가맹계약서에도 이건 꼭 한번 체크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업활동 조건이나 영업지역 설정, 그다음에 가맹금, 계약기간, 그다음에 가맹계약 해지 사유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가장 재미있는 것은 저는 숙고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이 계약이란 게 원래는 당사자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법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가맹사업법에서는 좀 특별하게 가맹점주의 보호를 위해서 가맹본부가 계약서를 보여준 후 14일 이내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이제 숙고기간이라고 하는데 취지는 이제 가맹점주가 계약서를 받아보고 충분히 계약서 내용 검토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고민해봐라 이런 의미죠, 바로. 그렇죠. 그런데 이 숙고 기간에는 또 재밌는 것이 있죠. 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숙고 기간이 7일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그 조력을 받았다는 것을 계약서에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네. 저희는 변호사랑 가맹거래사랑 둘 다 자격이 있으니까 14일이 다 없어지는 건 겠냐? 네,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흔히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신 변호사님? 네, 아까 가맹사업법에서는 이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서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와 이제 같은 맥락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창업박람회 같은 데 가면 수많은 홍보물과 리플렛들 이런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거기에 월 매출 얼마 보장, 영업이익 뭐 몇 % 확보 이런 자극적인 문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야, 우리 브랜드 창업하면 이만큼이나 돈 벌 수 있어 이런 거를 어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근거가 기존 가맹점의 케이스나
상권 분석에 따라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내 피 같은 돈을 들여서 가맹점 겨우겨우 열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나 수익이 안 나온다? 이거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소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전국 매장 수 3위인 햄버거 브랜드가 예상 매출액과 수익을 허위, 과장되게 산정을 했다가 점주들한테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무작정 돈 잘 벌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예상 매출액과 수익의 산정 기관과 직영점 여부, 영업이익률 산정 방식 등을 세심하고 객관적으로 정해두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물론 점주 입장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고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유명 연예인들을 모델로 해서 광고하거나 할인 행사 프로모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은 다 돈이 드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런 비용 부담에 대해서 광고 같은 경우는 50%, 판촉 같은 경우는 70% 점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판촉 행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70% 미만이어도 동의한 점주들을 대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광고랑 판촉할 때마다 점주들 동의를 받는 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가맹 계약을 할 때 이런 광고나 판촉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을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광고와 판촉의 명칭이나 기간, 비용에 대한 분담 비율,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죠. 이건 가맹사업법에서도 허용해 주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광고나 판촉에 대한 약정이다 하면 가맹점주분들은 대충 보시지 말고 그 내용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죠. 그런데 이런 광고와 판촉 행사가 잘 진행이 돼서 끝나도 또 체크해 봐야 될 게 있다면서요? 네. 큰 돈 부담해서 광고 판촉하는 건데 이거 가맹본부가 돈 제대로 쓴 건지 허투루 쓴 건지 이런 거 확인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고 싶죠. 네. 그래서 가맹사업법에서는 이 가맹본부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세요. 작년에 이 가맹사업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또 있었죠. 혹시 차익가맹금 얘기하시려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물류 마진이나 유통 마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맹금이 아니라 당연히 가맹본사가 가져가는 이익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피자업 판결에서 차익가맹금에 대해서 이 합의 없이 가맹본사가 지급받은 것이고, 이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니 반환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거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판결은 2심이기는 한데 대법원에서도 패소가 확정되면 이 피자헛은 21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반환해야 되거든요. 이런 이유로 결국 작년 말에 피자헛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판결 이후에 올해 5월까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무려 2,000명의 분들이 차익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결국은 이제 가맹점주로부터 가맹본부가 지급받는 금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통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꼭 서면의 형태로 동의를 받아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 차원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는 절대적인 약자로서 보호받기만 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네, 절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아무리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양 당사자 간 서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경업금지 의무와 이미 영업중단, 이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그쵸. 네. 예. 경업금지 의무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경업이라는 말이 조금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그냥 쉽게 경쟁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계약 기간 중에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B라는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을 동시에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브랜드의 가맹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가 아닌 독립 브랜드의 영업을 하는 것 역시도 경업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맹점주분들이 가장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가게 내가 폐업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매출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대로 가게를 접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엄연히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게를 내 맘대로 임의로 폐점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보통 가맹계약서에는 가맹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위약금 또는 위약벌을 규정해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임의로 폐점, 즉 계약 기간의 위반 경우에는 위약금 또는 위약벌을 물게 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임의 폐점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또는 위약벌 관련 소송이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소송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 만약 소송을 당했다 하면 반드시 가맹사업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맹거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또 최근에는 단체 협상건이나 뭐 필수 품목 등 아직 다루지 못한 주제들도 많아가지고 다음에 한번 또 같이 촬영을 해야겠는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호사님과 제가 저희 그 가맹거래사 동기들과 함께 조만간 이제 책을 출간할 예정인데 그것도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관부. 네. 예, 지금까지 법무법인 웨이브의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이창민 신윤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